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무 이론평가 제6회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분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게 이제 해설 보시면 일반기업회계 기준 제2장 문단 23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볼게요. 해설에. 자, 일반기업회계 기준 제2장에서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십시오. 돼 있고,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은 혹시 이것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둘 게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뭐냐. 거기 기업회계 기준서에 따르면, 자, 이게 만약에 제조업이라면 보통 제조업은 내가 물건을 만들 때 어떤 재화를 이렇게 사오겠죠. 재화를 사와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이걸 팔아가지고 대금 회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간. 이거를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 정상적, 원재료를 매입해서 제조해가지고 판매해서 대금이 회수되는 기간. 보통은 이 기간이 1년 이내일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근데 간혹 숙성 과정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죠. 숙성 과정. 예를 들어서 술 담궈서 팔아야 되는데 술을 뭐 한두 달 담글 수는 없잖아요. 이게 좀 길어요. 예? 그런 사람을 1년을 기준으로 따지기보다는 이런 사업들은 좀 영업 주기가 기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소멸될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이제 숙성 과정이 필요해서 정상적인 영업 주기가 뭐 1년 반, 1년 6개월 이렇게 좀 길다면 이게 한 가지 기준으로 딱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가 아니라 영업주기가 조금 더 기니까 그 기간 내에 회수가 된다면 1년을 넘치더라도 우리가 유동부채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당좌 차월,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는 다 유동부채죠. 이것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에 상관없이 유동부채를 분류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또한 비유동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바꾸십시오. 이게 유동성 대체가 되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돼야 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번 비유동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맞네요. 그다음에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 미지급 비용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좀 길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합시다 라고 방금 설명드렸네요.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금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돼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하기로 했죠.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찾아내라고 하네요. 자, 매입한 상품 중에 결함이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사왔는데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결함이 미미하여 반품하지 않고, 반품하면 뭐예요? 매입 환출이겠죠. 가격을 할인받았어요. 매입 할인이네요. 매입 애누리입니다.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애누리.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상품은 언제 지급할 예정입니까? 상품 대금은 지급 기일보다 빨리 지급해서 할인을 받겠대요. 그럼 매입 할인입니다. 답은 4번이네요. 매입 환출 및 애누리하고 매입 할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매출채권과 대손에 관한 자료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가 얼마인지를 찾으래요. 대손상각비 찾아볼게요. 자, 초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만 원이죠. 그런데 3월 9일 날 매출채권 12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돼서 대손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분기를 이렇게 했겠죠. 충당금 갖다 쓰고 충당금이 부족하니까 충당금을 10만 원 다 갖다 써버리고 대손상각비라고 했겠네요. 여기서 상각비가 2만 원 튀어나오네요. 하고 여기 매출채권 없앴겠지. 뺄게요. 여기 나왔고. 그럼 이제 충당금 잔액이 0원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에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 7만 원이 현금으로 회수가 돼요. 그럼 현금 회수하고 다시 충당금을 회복시키는 거죠. 대손 충당금이 0원에서 다시 7만 원으로 늘었네요. 자, 12월 말이 됐습니다. 매출채권 잔액
1000만 원에 대해서 1%를 대손 추정한대요. 그럼 1000만 원에 1%는 10만 원이죠. 1000만 원 곱하기 1% 설정하는데 뭐가 남았어? 충당금이 7만 원 남았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추가로 설정해야 되겠어요? 3만 원. 그래서 기말에 대손 상각비가 마저 3만 원 나오고 대손 충당금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대손 상각비는 3만 원과 여기 2만 원 합쳐서 5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상품 재고장을 선입선출법으로 기록했을 경우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네요. 선입선출법. 자, 1번 10월에 상품 매출 원가는 1,880원이다. 자, 10월 1일에 전월 2월이 100개 있고 10월 5일에 100개를 사왔고 그 다음에 10월 10일에 팔았고 10월 15일에 또 사왔어요. 지금 입고된 단가가 10원, 11원, 12원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죠. 10월 10일에 180개를 팔았는데 이 180개를 선입선출법으로 보고 있으니까 180개 중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전달에 있는 100개는 얼마짜리가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10원짜리가 팔렸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80개는 이거 다 썼으니까 10월 5일에 사온 11원짜리가 팔렸다고 보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것의 매출 원가는 얼마겠어요? 이게 1,880원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10월 말 상품의 단가는 12원입니까? 볼게요. 자, 이제 180개 내다 팔았고요. 더 이상 팔린 건 없고 그러면 10월 5일에 11원에 사온 게 20개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20개는 단가가 11원짜리고 그 다음에 10월 15일에 사온 거 나머지 100개가 10월 말 상품이겠죠. 이것은 단가가 12원짜리예요. 그 답이 틀렸네요. 다 12원이 아니라 저 위에 10월 5일자는 80개만 팔리고 여기 80개만 나가고 나머지 20개 남았으니까 2번이 틀렸고요. 3번 월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입니까? 월말 상품 재고? 이거겠지. 20개가 11원, 100개가 12원. 여기 220원, 220원 아니지. 전부 다 합치면 1,420원이 월말 재고예요. 여기 곱하고 더하고 여기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자, 만약에 후입선출법을 썼을 때 10월에 월말 상품 재고액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적다. 이거를 큰지 작은지 따지려고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시간 걸리게? 지금 이거잖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게 시간이죠.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요. 이 상황이잖아. 그런데 지금 후입선출법을 썼다면 후입선출법은 이쪽을 파는 거죠. 늦게 들어온 걸 파는 거니까 시간적으로. 이걸 팔면 비싼 걸 팔게 되니까 상품 월말 재고액은 뭐가 남게 돼요? 싼 게 남게 되잖아.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을 쓰는 것보다 작아지겠죠. 10월 말에 재고액은 선입선출법을 쓰면 이게 팔리고 이게 남으니까 재고가 크고 후입선출법은 이걸 팔고 이게 남으니까 재고가 작고 그래서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월말 재고액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적어집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이걸 다시 다 숫자로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 되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5번 보겠습니다. 수익비용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영업손익을 구하래요. 영업손익은 쭉 보니까 지금 매출액부터 나왔네요. 매출액을 찾습니다. 매출액이 얼마니? 250만 원이네요. 매출액 뺍니다. 매출 원가는 155만 원입니다. 자, 요 금액이 매출 총이익이겠죠. 매출 총이익 95만 원. 여기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뺍니다. 급여 30만 원 빼고 광고 선전비 10만 원 빼고 복리후생비 5만 원 빼고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 비용이니까 여기까지 딱 자르면 이게 영업이익이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50만 원이 나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6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건물을 처분합니다. 건물 처분으로 인한 영향. 건물 처분으로 인한 영향을 물어보네요. 자, 취득은 전년도 1월 1일 날 했고 상황을 살펴봅시다. 처음 샀을 때 건물
얼마짜리냐면 2천만 원짜리네요. 2천만 원. 그리고 정률법을 쓰고 내용연수는 4년이네요. 그럼 이제 첫 해 샀을 때 감가상각을 했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면 2천만 원에다가 정률을 쓰니까 정률을 40%를 쓰래요. 0.4를 하면 428. 그래서 80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됩니다. 그럼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이 여기 딱 잡히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내다 팔 때 올해 말에 팔죠. 12달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 올해 또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2천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이 잔액에다가 다시 40% 0.4를 곱해요. 그러면 48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나오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붙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여기다 480을 더하면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480을 1280만 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붙습니다. 자, 이런 자산을 내다 팔아요. 분개해볼게요. 이제 건물 빼면 되겠죠. 건물 2천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12월 달까지 갖고 있었으니까 그걸 반영한 1280이 될 거고. 근데 돈을 얼마에 받냐면 500만 원을 받습니다. 대금은 6개월 후에 받습니다. 미수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미수금 500만 원. 벌어진 차이, 처분 손실 220만 원. 이렇게. 자, 요 상황을 보고 이제 읽어볼게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0만 원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얼마가? 1280만 원이 감소해서 사라집니다. 매출 채권이 500만 원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미수금, 기타 채권이 증가하게 됩니다. 4번 볼게요. 미수금이 500만 원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합니다. 3번 당기 순이익이 220만 원 감소합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이제 당기 순이익, 이게 손실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비용이 커졌으니까 그만큼 순이익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그래서 답으로 놓고 보면 딱 맞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문제를 좀 잘못 해석해가지고 올해에 감가상각을 했잖아. 얼마를 했어요? 480만 원 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감가상각 비용이니까 비용을 늘리게 하는데 요거는 왜 반영을 하지 않느냐? 에? 라고 이제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그런데 문제 지문에서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을 정상적으로 이미 다 처리를 했고, 그러니까 이 회계 처리가 끝나 있는 거야.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내다 팔 때의 영향만 물어보는 거니까 요건 건드리지 말고 요것만 고려하면 되겠다. 그걸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자, 2월 1일에 1년분의 보험료 72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그런데 결산 시에 보험료 관련 분계를 누락했다.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을 써라. 일단 분계를 정상적으로 했다 칩시다. 보험료 금액이 72만 원 1년치. 현금 줬다 칩시다. 현금 72만 원. 그럼 이제 12월 31일에 1년치니까 기간 미경과분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72만 원을 이게 12달치니까 12분의 내년 거. 내년이 몇 달이야? 딱 한 달 남았죠. 이렇게 계산하면 6만 원이 내년 거죠. 그럼 이제 보험료 중에 일부를 취소시켜야 되겠죠. 보험료 내년 거 6만 원 취소시키고 보험료를 미리 줬잖아.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을 비용과 함께 인식합니다. 선급 비용 6만 원. 자, 요런 회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자, 지문 볼게요. 누락된 결산 정리 분계가 재무제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결산 정리 분계를 누락해서 당기 순이익이 어떻게 됐겠어요? 자, 보험료라는 비용을 줄여줘야 되는데 안 줄여줬기 때문에 비용이 커진 거잖아요. 비용이 커지면 순이익이 그만큼 당기 순이익이 작아지겠죠. 순이익이 과소하게 계산이 된다. 왜냐하면 비용을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이렇게 뺐어야 되는데 안 뺐으니까 순이익이 6만 원만큼 과소 계산되게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전단계 거래액이 아니라 세액공제법을 쓰고요. 원산지 과세가 아니라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씁니다.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고요.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볼게요. 면세, 생수 과세고요. 한라봉 면세고, 책이죠. 면세, 휴대폰 과세입니다. 그래서 한라봉은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이니까 면세고, 도서는 면세고, 그래서 나와 다가 면세가 되겠네요. 10번 보겠습니다. 부가세의 과세 표준 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항목.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됐다는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연체이자를 받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대금 결제의 일환이니까 이건 공급이 될 수가 없겠네요.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매출 애누리, 회계학에서도 매출액에서 빼듯이 이것도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 이거는 과세 표준에 포함합니다. 4번이 답이네요. 자, 해설해 보시면요.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의 예시. 이런 것들은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세요. 즉 부가세 신고하세요. 포함하세요. 첫 번째가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 할부로 팔건 장기 할부로 팔건. 그냥 팔면 100만 원인데 할부로 이렇게 나눠서 받으면 이자 상당액만큼 금액이 붙겠죠. 그것의 이자 상당액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로 팔면 100만 원. 36개월 할부로 팔면 이걸 100만 원 팔 사람이 있겠어? 100만 원에다가 그걸 쪼개받는 약간의 이자 성격으로 10만 원을 더 받는다. 110만 원에 팔아. 110만 원에. 그럼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부가세를 신고할 건지 100만 원만 끊고 이 이자는 그냥 내가 받으면 되는 건지 110에다가 부가세 10%를 붙인 11만 원에 세금계산서를 끊을 건지 어떻게 끊으라는 거예요? 대가의 일부로 받는 거니까 이자 상당액은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는 110만 원으로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뭐 포장비, 뭐 하역비 등등등등. 원래 물건값이 100인데 내가 운송도 해줘야 되겠고 포장도 해주는데 돈이 뭐 한 20 더 들어요. 그러면 이건 따로 받고 이것만 끊는 게 아니라 그냥 120이라고 끊어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대가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것들 다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세금계산서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면 그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도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라. 예를 들면 100만 원을 팔면 손님이 사갔죠. 이제 100만 원을 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뭐 10%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싶시다. 그럼 이제 A라는 사람한테 물건 한 팔았는데 A가 10만 원 적립돼 있잖아요. 다음에 애가 똑같은 물건을 또 사가요. 근데 저 마일리지 10만 원 쓸게요. 그리고 돈은 90만 원밖에 안 주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얘기는 말라면 90만 원짜리만 끊는 것이고 요거 그러지 마라. 그냥 똑같이 100만 원으로 끊어. 마일리지 상당액도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100만 원짜리인데 마일리지를 썼다고 해서 90만 원 이렇게 팔면 안 된다. 신고하지 말고 다 똑같이 100만 원을 신고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